이제 547계의 두 번째 고려사항 천에 대해서 알아보죠. 소무가 말하는 천이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의 자연 환경, 기상, 기후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연이 제공하는 변수를 깊이 있게 살피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후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슬람 세계 최고의 영웅 살라딘의 모습이 나오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살라딘이 십자군으로부터 십자가를 빼앗는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 전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12세기 말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통상 하틴의 뿔 전투라고 하고 살라딘이 이끄는 아유부도 왕조의 이슬람 군대와 기드 루진영이 이끄는 십자군 군대가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11세기 초 유럽인들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로 침투해서 땅을 빼앗고 그곳에 기독교 국가를 세운 지 한 세기 이상 지났지만 이슬람권은 서로 싸우고 분열을 거듭하면서 유럽의 침입자들을 몰아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2세기 말부터 쿠르드족 출신의 명장 살라딘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시리아, 이집트 등을 모두 장악하면서 이슬람권을 정치, 군사적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유럽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아낼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한편 한 세기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점을 지배하고 있던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반목과 분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둥병에 걸려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보드행 4세에게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권을 놓고 여러 파로 갈라져서 정치적 모략과 정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트리폴리의 영주 레몽은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라딘에게 동맹을 요청했고요. 유럽인들의 분열이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었던 살라딘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군 진영에 약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적들의 분열은 막상 전투가 일어났을 때 뜻하지 않는 커다란 이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의 잠재적 약점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일단 적절한 시기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살라딘은 정직하게 그들의 성을 공략하는 공성정은 지향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책략을 꾸밉니다. 트리폴리의 레몽의 아내 애쉬바가 홀로 지키고 있던 상대적으로 약한 티베리아스 성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이나 기타 다른 거점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십자군 주력 부대가 티베리아스를 구원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자, 이 지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도의 이 왼쪽에는 십자군들의 주력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연안 거점 도시들인 트리폴리, 베이루트, 티레, 아크레 등등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십자군 주력 부대들이 모두 도시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 지도상의 세폴이라는 곳, 바로 이곳이죠. 이곳으로 집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레몽은 일시적으로 살라딘과 손을 잡기도 했지만 살라딘의 군대가 자신의 아내가 있는 티베리아스 성을 공략하고 성을 함락시키기까지 했으므로 살라딘과의 동맹을 당연히 파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성의 꼭대기 요새로 달아나서 소수의 친위대의 힘으로 간신히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살라딘은 충분히 이 요새도 함락시킬 수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전투를 중단시키고 요새에 홀로 남은 레몽의 아내 에시바를 미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살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세포리에 모인 십자군들은 예루살렘의 왕 기드 루진영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기드 루진영은
급히 구원을 가야 한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애쉬바의 남편인 트리폴리의 레몽이 그러한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이 지도만 보시면 알기 어렵겠지만 세포리와 티베리우스 사이는 모두 사막입니다. 티베리우스 성은 보시는 것처럼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면 물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 사막에서 살라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더운 사막 지역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드 루지뇽은 레몽의 의견에 따라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살라딘 군대가 세포리까지 나오도록 유도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 보면은 기드 루지뇽과 트리폴리의 레몽은 모두 이성적이고 전략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2005년 헐리우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 기드 루지뇽을 마치 망나니처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는 변수가 생깁니다. 성전 기사단의 제라르드 리드포가 기드 루지뇽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레몽이 티베리아스를 구원하지 말자고 한 것은 그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살라딘과 이면에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당장 티베리우스를 향해서 행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레몽은 자신을 살라딘의 첩자로 여기는 귀족들에게 더 이상의 오해를 사는 일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원래 뜻을 접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베리우스 호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행군하는 자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무모한 행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틴의 뿔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 십자군이 이슬람군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싸워서 패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인의 경계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지휘자는 방심하고 오만하게 변하는 법입니다. 아무튼 살라딘은 적군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티베리우스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군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식수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소규모 별동대를 조직해서 사막을 행군 중인 적군의 후방이나 측면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걸고 그들의 행군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즉 덥고 물도 마실 수 없는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묘수이죠. 결국 하틴의 뿔이라는 지역에서 두 군대의 주력이 맞붙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하고 폭염 속에서 행군했던 십자군들은 특유의 기마병의 돌파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이슬람군에게 전멸당하게 됩니다. 하틴의 뿔 전투는 전쟁 공간의 기후나 날씨를 무시하는 군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자, 이제 5가지 고려사항 중 세 번째로 나오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장이 되는 곳의 지형 조건을 의미합니다. 지형적 특징, 지정학적 특징, 그리고 그 지형에 최적화된 전술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일어났던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봉오동 전투의 주역들로서 최진동 장군, 그의 친동생 최운산 장군, 그리고 이 두 분의 지휘하에서 함께 싸웠던 홍범도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 전투는 한국사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루질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최운산 장군의 친손녀께서 직접 이 전투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책도 내셨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확히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날짜는 양력으로 1920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고요. 장소는 현재의 중국 길림성, 화룡현, 봉오읍, 봉오동, 고려령 등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봉오동은 근처에 댐이 만들어지면서 저수지로 바뀌고 모두 수몰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 한국 측 군대는 북간도 지역 군대입니다. 이들의 정식 명칭은 대한북로 독군부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의 총지휘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북로 독군부의 총지휘자이신 최진동 장군이시며 홍범도 장군은 애초부터 대한북로 독군부 소속이 아니라 빨치산 부대를 이끌면서 단독으로 독립운동 하시다가 뒤늦게 대한독립군에 합류하신 겁니다. 이 전쟁 또한 대한북로 독군부와 일본군 사이의 전투입니다. 따라서 봉오동 전투의 총지휘자는 최진동 장군이십니다. 한편 이 전투에 참전한 일본군은 일본 육군 제19사단 월강 추격대대이며 이 대대와 함께 전투한 남양수비대가 있습니다. 대한북로 독군부의 병력은 당시 1,300여 명 정도였고요. 일본군의 경우는 공식 기록에 의하면 500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운산 장군의 손녀이신 최성주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전투에 참가한 일본군은 5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독립신문 1920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에서 한국 측 사상자는 1명 내지 2명이었다고 하는데 최성준님 증언에 따르면 독립군 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측 공식 피해 규모는 사망자 157명에 부상자 200명이라고 하지만 역시 최성준님 증언에 따르면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과 많은 차이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전투에 참여한 분들의 증언을 직접 들으면서 자라왔던 최성준님의 증언이 공식 기록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일본 제국군 측에게만 있기 때문에 최성준님 증언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투 이후에 독립군들은 죽은 일본군 시체를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군 사상자 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하므로 일본군의 피해 규모 또한 일본 측 공식 기록보다 최성주님 증언이 더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들이 쪽팔리니까 피해 규모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축소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전쟁의 의의는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최초의 대규모 독립전투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는 나중에 미국 측에게도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이 무력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도 됩니다. 이제는 이 전투에서 한국 독립군 측이 어떻게 지형을 이용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북로 독군부가 점점 그 규모를 키우면서 한반도의 여러 지역들, 특히 두만강 이남의 국경마을 등지에 자주 출몰하면서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고 일본 경찰들을 사살하는 일들이 빈번해지자 일본 측에서는 정식 군대를 파견해서 대한북로 독군부의 기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봉오동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군이 봉오동을 급습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최진동 장군은 주변 민간인들을 미리 대피시킨 이후에 본부를 비우고 주변 봉오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최진동 장군과 지휘부는 최고봉인 봉초봉에 자리 잡고 제1연대는 초모정자산에, 홍보도 장군이 이끄는 제2연대는 남봉오산에, 오화목 부대의 제3연대는 예비부대로 봉초봉 뒤편 장골에 주둔했습니다.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3개의 산 위에 자리 잡은 각 부대는 길이 잘 보이는 곳에 참호를 깊게 파고 매복 부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병력이 많아 보이도록 허수아비에 군복을 입혀서 눈에 잘 띄는 산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독립군의 군복은 최운산 장군의 부인이신 김성녀 여사께서 여러 대의 재봉투를 마련하여 직접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루한 옷들을 입고 싸운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정식 군대처럼 모두들 동일하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군의 경우 대한북로 독군부에 밀정을 심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군의 규모나 무장체제, 전반적 전투력이나 지휘자의 역량 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산발적인 빨치산 부대와의 전투를 통해서 독립군들이 대부분 매우 열악한 무기와 전문화되지 못한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것이 큰 오산이었습니다.
최진동 장군의 친동생 최운산 장군은 1919년에 세계 1차 대전에 의해서 극동지역까지 강제 이송되어 왔던 체코 군대로부터 대량의 체코 무기를 구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당시 최신의 무기로 북한도 독립군을 무장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조직 편성도 현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김자진 장군이 사관연송소 소장을 맡으면서 체계적 훈련을 시켰고, 3.1운동 이후 관도로 넘어와서 독립군에 합류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1919년부터 20년 사이에 북관도 독립군의 전력은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독립 열기로 그저 급속하게 모인 오합지졸 민병대 수준으로 지레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독립군의 기지를 없애기 위해서 출격한 일본 육군과 독립군 측의 최초의 충돌은 6월 6일 오후 10시쯤이며 삼둔자 지역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6월 7일 새벽 3시 반 안산부근에서 교전이 또 일어났고, 이 전투 후 일본군은 봉오동 마을의 길을 따라 진입하지 않고 고려령 산줄기를 따라서 봉오동 상촌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 반 고려령 서편 1500m 지점에 도착한 일본군은 전위 부대만 미리 보내서 독립군 측 전력을 확인하려 했는데, 일본군 전위 부대가 독립군이 심어놓은 매복군에 의해 전멸당합니다. 이에 일본군은 잠시 주춤하고 퇴각했다가 오전 11시 반에 다시 고려령을 넘기 시작합니다. 오후 1시경에 봉오동 마을에 일본군 본진이 도착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본진을 비우고 모두들 산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을을 수색하던 일본군은 독립군이 두고 간 말들을 끌어내서 일본군 대장이 타거나 대포와 기관총 등 중대형 무기를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끄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산을 오르던 일본군의 후미가 매복 지점을 지날 무렵에 봉오선 정상에 있던 최진동 장군이 전투 개시를 알리는 신호총을 발사하였고, 곧 맹렬한 매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총격 소리에 말들이 놀라서 뛰어올랐고, 일본군 대장은 말에서 떨어지면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형 무기를 싣고 있던 말들도 깜짝 놀라면서 수레를 끌고 봉오동 마을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독립군에게서 약탈한 군마가 오히려 나쁘게 작용한 것이죠. 일본군은 대형 무기로 화력의 우위를 점할 수도 없었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에서 응전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약간의 소강 상태에 빠져들 즈음에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형을 잘 알고 있던 독립군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군들은 일방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뒤에서 지원군으로 쫓아오던 후속부대는 독립군을 놀래킬 의도로 일부러 일본군 휘장을 모두 제거한 채 이동 중이었는데요. 매복 공격 때문에 당황하던 일본군 본진 부대는 후방에서 나타난 일본 측 지원군을 독립군으로 착각하고 사격하는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이때 일본군끼리 총격전이 일어나면서 일본군 사상자가 급격히 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운도 따라주면서 분지처럼 움푹 파인 곳에 스스로 셀프 감금된 일본군 19사단 월강대대의 주력은 후방 지원군과 서로 총격전을 하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군의 독립군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리한 지형에 방심하고 들어간 치명적 전략적 실수가 겹치면서 독립군에게 일방적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547개 중 네 번째 고려사항인 장, 즉 리더의 동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